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주진열입니다. 예, 이완 교수님의 아주 스마트한 발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서울고법의 해석론과 법 적용, 즉 한진그룹 이 사건에서 법 적용을 한 게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법조항이 2013년도에 이른바 경제민주화 사회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졌고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법조문을 보면 거의 모든 공정거래법 조항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법조문을 보면 도대체 이 법조문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이게 입법되고 된 당시부터 많이 의문이 제기되었던 그런 법조문입니다. 물론 시행령에 조금 자세히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 가지고 구체적 사안에서 딱 위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그때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그런 법조항이고요. 그래서 이 법조문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론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금방 공정위와 같은 그런 시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서울고법과 같은 그런 판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서울고법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서울고법 판결을 지지하는 그런 시각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조문 자체가 애당초 명확하게 입법되었더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이 없었겠죠. 하지만 법조문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서울고법 단계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대법원에서 곧 판시가 나오겠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시가 나올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 왜 서울고법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법의 입법 취지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재성 요게 인정 안 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득을 귀속시켰을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입법된 거다. 요게 입법 취지인 거죠. 이전에 삼성 SDS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즉 소유 집중의 문제. 이거는 국법 그러니까 이 23조의 2 요게 입법되기 이전에는 27조 1항 7호의 부당지원 행위 조항만 있을 때였죠. 그때는 대법원이 그 부당지원 행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소유 집중을 직접 규제하려는 법조항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편법적인 부의 이전 이게 있더라도 이거는 공정거래법이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판시를 했었죠. 이게 자료집 39쪽에 각주 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그런 편법적인 부의 이전 이건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그게 부당한 증여라면 그건 당연히 증여세 이런 거를 물려서 국가가 환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을 극복하려고 23조 1항이 입법이 된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나 서울고법의 판단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근데 즉 이 조항의 목적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것이죠. 근데 해석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이 부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성의 차이. 그러니까 부당성이 뭐냐? 이게 공정거래법에는 여러 가지 금지 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보통 대법원은 부당성을 경쟁 제한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쪽 자료집 40쪽에 보시면 그 40쪽에 이제 그 위에 있는 표, 그래서 부당 지원 행위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쟁 저해성 또는 경제력 집중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그 판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법률을 제시해 왔죠. 근데 여기서 부당 이익 제공, 여기서 부당성이 뭐냐 이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와 서울고법의 이제 견해가 다른데 조만간 이제 대법원에서 판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당성의 의미가 뭐냐, 23조의 1항 이거는 당연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 이른바 사익 편취라고 하죠. 예. 사익 편취 이거는 대기업 집단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에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익 편취 행위. 그러니까 중소기업 오너, 자식이나 와이프 또는 기타 친척, 그 엄청난 이익 제공 이런 게 많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법은 중소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 안 하냐? 적용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죠. 근데 왜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하냐? 이거는 바로 그 입법 취지가 경제력 집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부당 지원 행위는 지원을 받는 주체가 기업입니다. 회사죠. 계열사입니다. 근데 부당이익 제공은 이익을 제공받는 주체가 이거는 특수관계인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 집중, 특히 소유 집중이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력 집중에서도 주로 이제 소유 집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괜찮고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은 안 된다. 그렇다면 부당성 여부는 당연히 경제력 집중 초래 여부 이거로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고법 그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이게 이게 아마 편집 과정에서 좀 위치가 바뀌었 모양입니다만 중간 네모 색이 들어간 그 박스가 이제 서울고법이 판시한 내용입니다. 즉, 그 경제력 집중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니, 이 법이 경제력 집중 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부당성 여부 판단도 당연히 그 행위로, 그 문제된 행위로 인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야 위법하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서울고법이 뭐랬냐면,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냥 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렇다면 이 법리 해석, 여기까지는 부당성에 대한 이제 해석의 문제고요. 그렇다면 이 한진그룹 사건에서 서울고법이 이 법률을 잘 적용했나? 그걸 보면 이 사건 공정위 의결서를 보면 66페이지가 됩니다. 66쪽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페이지는 66쪽인데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공정위가 정상가격이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고법도 이제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정위의 법 해석과 적용 두 개 다 이제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문헌을 보거나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를 봐도 그냥 계속 경제력 집중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도대체 그 경제력 집중이 뭐냐? 아까
이완 교수님 그 슬라이드물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경제력 집중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경제력 집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명확하게 경제력 집중이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예. 물론 일반적으로 경제력 집중이라면 학술상 시장 집중, 산업 집중, 일반 집중, 소유 집중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소유 집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가 소유 집중이냐, 뭐가 소유 집중이냐 단일한 견해가 없습니다. 예컨대 혹자는 소유 집중이란 상장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력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혹자는 특정인이 상장 기업에서 보유한 주식 비율이 5% 이상이면 소유 집중이 있다고 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기업 지배 구조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 이분들은 소유 집중의 기준을 주식 보유가 5% 이상이면 소유 집중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소유 집중 그렇다면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소유 집중은 뭐냐? 그것도 아직 불분명하죠. 그리고 일반 집중도 단일한 의견이 견해가 없습니다. 아주 브로드하게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수의 거대 기업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뭐 이렇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기준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건가 이 집중도를 이것도 학자마다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는 일반 집중이 뭐고 소유 집중이 뭐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건지 법률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 경제력 집중 억제 방지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기업 결합 규제를 말할 때 경제력 집중 억제는 시장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허핀들 지수 뭐 주로 뭐 이런 게 많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법 23조의 2.1항 부당이익 제공하고 관련해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논할 때 일반 집중, 소유 집중 중에서 어떤 집중이냐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게 위법하다고 하려면 이러한 집중이 더 심화되거나 없었는데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거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거래법에는 그런 판단 기준 그런 그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그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침입적 행정처분도 되고 형사처벌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행위가 있으면 부당하다고 인정하자.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 집중, 일반 집중 논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또 측정을 해야겠죠. 메저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어야 뭘 논할 수 있는 거죠. 막연하게 수상적으로 논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반하면 과징금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하겠다. 이거는 법치주의 차원에서 이제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2013년 입법 당시에 이 경제력 집중 중에서 소유 집중, 일반 집중 이거 억제하는 게 입법 목적이었다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초래될 우려가 있다든지 추이 변화가 어떻다는지 이거에 대한 객관적 기준부터 마련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국회도 안 했고 공정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 이거를 경제력 집중 문제로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사실 참조할 만한 사례나 문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뭐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뭐 또 뭐 가만 있어서는 더 안 되겠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부당성 뭐 이거의 증명 책임이 어떻다 뭐 이 논의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앞서서 이 입법의 취지, 즉 경제력 집중 중에서 소유 집중이나 일반 집중을 억제할 목적이었다면 일단 그 타겟 대상 이거부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해 놓고 그 다음 논의를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하자면은